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황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소통하는 남자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네, 책 읽고 글 쓰는 문학평론가 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반갑습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읽은 책과 어렸을 때 읽은 책 좀 느낌이 다르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빨강머리 앤을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게 요즘 최근에 꽤 이슈였었잖아요. 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걸 다시 읽었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그렇죠. 예,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컸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릴 때 그 만화를 보면서 느꼈던 앤셜리에 대한 뭐 일종의 동경 그리고 우정 같은 마음이 그렇죠. 네.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는데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읽었던 뭐 인상 깊은 동화 같은 거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글쎄, 흥부놀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거. 그 옛날에 보면 네. 흥부가 별로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네. 좀 게으르고 막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이렇게 제비 다리 부러진 거 이렇게 봉해주고 나서 1년 있다가 대박을 진짜 대박이죠. 경험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렸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는 흥부처럼 살면 되는 걸까? 네. 요즘 아이들한테 똑같은 동화를 들려주면 어떻게 느낄지 막 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조금 더 근면하고 좀 더 성실하고 영민하게 살아야지 흥부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옛날 이야기가 세월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제가 이 흥부전을 다시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건 요즘에 뭐 저희 생각이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산 상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네. 유산이 왜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좀 놀부가 신경 쓰이시는 게 있나 보죠? 본인 죄송합니다. 네. 이 놀부가 부자인 이유는 그 재산을 장자로서 그렇죠. 본인만 상속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장자 상속의 문제. 그렇죠. 흥부는 못 받았다. 그리고 그렇죠. 흥부를 네. 그냥 쫓아내 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재산을 독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흥부가 결정적으로 가난하게 된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재산을 자기의 원래 목대로 할당받지 못했다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건 가족 사회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 시대의 장자 상속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네. 그것이 갖고 있는 폐해가 놀부견에도 나타났다. 네. 아니 뭐 근데 이런 뭔가 얘기를. 너무 이 대화가 참 어른답다. 네, 그렇죠. 유산이 웬 말입니까? 돈 문제로.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어렸을 때는 그냥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나쁜 사람,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해. 그래야 복을 받아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얘기를 나눌수록 이 동화라는 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지식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달라지죠. 될 수 있다는 게 네. 놀랍습니다. 유산 상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오늘은요, 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한국 동화의 지평을 넓힌 그런 작가, 황성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Mirror, mirror on the wall, don't say it 'cause I know I'm cute. Louis down to my drawers, LV all on my shoes. I be dripping so much sauce, got a bit looking like Grey Goose. Lit up like a crystal ball, that's cool, baby, so is you, that's how I roll. If I'm shining, everybody wanna shine. I was born like this, don't even gotta try. I like shot a nigga better over time. They just say I'm not the baddest bitch you like. Ain't my fault that I'm out here getting loose. Gotta blame it on the goose. Gotta blame it on my juice, baby. Ain't my fault that I'm out here making news. I'm the put it in the proof. Gotta blame it on my juic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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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lame it on my juice. Blame it on my juice.
읽으면서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인상됩니다. 단편 모험일 때는 고른 작품성과 더불어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결국 강남사전문의 수성작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장소설 마음에 심는 꽃을 출간한 황선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짓기 좋아하는 사람 황선미입니다. 아, 네. 정말 모시기 어려운 손님이었어요. 진짜 아니 얼굴에도 이렇게 동화적 순수함 이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밀리언셀러 창작 동화 밀리언셀러면 100만 부 이상인데 도대체 몇 부가 나갔습니까? 2011년에 밀리언셀러니까 네. 지금 160만 부 정도. 이야. 근데 하나 더 있죠. 네. 나쁜 어린이표라고 어. 그 작품도 같은 해 100만 부. 마당을 나온 암탉 이것만으로 100만 부가 예. 넘은 거가 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기록을 세웠고 이게 연극, 애니메이션, 그림책, 영화까지 제작이 돼서 큰 사랑을 받았고요. 그 이외에도 엑시트, 나쁜 어린이표 등 여러 가지 동화책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비단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겨 읽는 것 같아요.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은 사실 제가 이제 읽는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그 끊기지 않는 느낌이 있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요인하고 제가 작전상 쓰는 것들은 어린이 문학, 아동 문학, 동화 이러면은 아이들만 생각해서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어른도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부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만 다룰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부모들의 역할, 또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른들도 현실적으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읽을 땐 어른 이야기를 가져가시고 아이가 볼 때는 또 아이 얘기를 가져가고 이런 게 아마도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마당을 나온 암탉도 그렇고 이 엑시트도 그렇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는 입양 가족에 대한 이야기, 엑시트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야기, 즉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서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가님께 가족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람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집단이기도 하고 첫 번째 사회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잘 갖춰져 있어야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뿐만 아니라 뭐 부모와 사이 거기서 잘 배우지 못하면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의 얘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하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했고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실 편견이 많거든요. 가족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고 거기에 뭐 형제가 뭐 있고 요즘 같으면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 살았던 거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한 집안에 방마다 여러 가족이 살았던 그렇죠.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 친구였고 그래도 이웃집이었고 나눠 먹을 수 있었고 별 문제 없었는데 이게 싸울 때가 되면 제일 아픈 데를 건드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는 편견들이 다 있는데 괜찮을 땐 잘 어울려 살다가 가장 나쁠 때 건드려 버려요. 그런 것들이 간혹 인상적으로 남았다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제대로 형성이 돼 있어야 이 사람이 잘 큰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동화를 썼다는 기사가 있어요. 원래부터 동화 작가가 꿈이셨군요. 그 용어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났었던 책이 동화책이었고 그 나이가 13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이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때까지 책을 안 읽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때는 정말 책이 귀한 거였고 그렇죠. 어느 집에나 책이 있는 사회가 그런 아니었죠.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잣집에나 장식품처럼 전질 이렇게 꽂아놓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집도 별로 보지 못했는데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쓰고 싶었고 정말 순수하게 갉아먹듯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 책벌레처럼. 치운 것 같아요. 네. 네. 그 좋은 기억이 있어서 네. 네, 글 쓰는 걸 좋아하고 흉내내고 그러니까 싶었고 요즘에 젊은 어머님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아셔가지고 강요하잖아요. 책 읽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 네. 그럴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제공하고 그때 맛보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 문학 장르 중에도 여러 가지 뭐 시, 소설, 또 동화, 평론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유독 이 동화가 작가님께 가깝게 와닿았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순수하게 접했던 그리고 순수하게 좋아했던 그 동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로 접근하지 않았고 그냥 좋아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진짜 원했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었던 스스로 찾아서 그걸 즐기고 누리고 했던 그 시간이 결국은 그걸 하고 싶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기회였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새로 출간한 책, 이 마음에 심는 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이번에 새롭게 발간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진짜로 제가 작가 타이틀을 달았던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름에 제가 2등상을 받았던 거고 그 후에 이제 개간지에 신인문학상 이런 거를 받고 이제 그 해 2가지를 하면서 데뷔라는 걸 했는데 짧아요. 이거는 한 권 분량으로 나오기가 면구스러울 정도의 그 작은 분량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그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편집자가 됐어요. 시인이기도 하면서 편집자가 됐는데 제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날 전화를 해서 받을까 말까 우리가 서로 살갑게 인사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이 친구가 왜 전화를 했을까 궁금은 한데 중요한 면담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받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프로필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마음에 심는 꽃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더니 책이 없어. 그래서 안 냈으니까 없지. 그랬더니 왜 안 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책이 될 만큼은 분량이 안 돼. 그랬더니 자기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원고가 없을 거라고 그거 이 컴퓨터 작업을 한 게 아니라서 찾아볼게 그랬더니 정말 대학 노트에 아직 있더라고요. 연필로 쓰고 연필로 쓴. 지우개로 그치. 고쳐가면서 이렇게 했던 원고가 있어서 그걸 스캔을 해서 스프링 자국이 이렇게 있는 그 상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워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책이 돼서 왔을 땐 저도 정말 신기했어요. 무슨 마법이 한 번 벌어진 것처럼. 노트를 24년 만에 꺼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이에요. 그 노트를 그냥 다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책으로 묶어도 개인한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네. 더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작가님이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맞아, 사실 맞아. 정신 없을 때 이렇게 전화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뭔가 진행하려면 그러면. 그런 운도 필요하구나. 예, 그 편집자 선생님 운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동화 작가로서의 첫 시작을 알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출간됐어요. 근데 첫 시작을 알린 것의 의미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사주를 보면요. 네. 제 33살 때 얘기가 나와요. 꼭 이 인생이 바뀌는 시기였다라고 하는데 이거가 33살 항상 때. 예, 뭐가 있었는지 물어보면 저는 이거밖에 떠올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가였고 아니고의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고 모두들 얘기하는 그 시기가 저는 그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서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기에 정신 차려.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시작한 걸 생각해봐. 이런 그런 어떤 꼭 집어주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마음에 심는 꽃이라는 제목이 참 그냥 동심 그대로인 것 같고 막 순수하게 다가왔는데 근데 정작 작가님은 이 제목이 조금 촌스러운가? 이런 고민도 하셨다고요? 정말 너무 꾸밈이 없잖아요. 마음에 심는 꽃. 네, 너무 꾸밈이 없고 마음에 심는 꽃을 어떻게 마음에 심어요. 그런데 마음에 심는 꽃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순진해 보이는 제목이 붙어서 이걸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읽어보면 바꿀 수가 없어요. 내용을 다시 읽어봤는데 좀 고쳐보려고 좀 세련되게 바꿔보려고 다시 읽어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그치, 제목이 그치. 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내버려 두라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문자가 바뀌어서 좀 옛날식 느낌 나는 거 있어도 그냥 가자고 했을 만큼 그래서 하나도 바꾸지 않고 네 저는 원고 수정도 안 했거든요. 진짜 그대로 네. 그 24년 전 원고 네. 그대로예요. 하나둘 도시로 떠나가는 바람에 점점 비어가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수연. 수연이가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인동꽃이 피어 인동집이라 불리는 빈집의 꽃밭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동집으로 도시에서 살던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새 가족의 이사 소식을 들은 수연은 서둘러 인동집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한창 이사로 어수선한 틈에 수연이 가꾸던 꽃밭은 엉망이 되었고 수연은 울컥 울음이 솟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이던 교실 앞에 인동집으로 이사온 아저씨의 승용차가 섰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손을 잡고 얼굴이 하얀 남자아이가 걸어왔습니다. 호기심 어린 수연과 수연의 친구들. 하지만 민우의 행동 거지는 어디인지 모르게 까칠하기만 합니다. 수연은 그런 민우가 서울에서 왔다 뽐내는 것 같아 얄밉기만 합니다.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민우를 찾아갔던 수연은 마루에 놓인 민우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갈피에는 노란색, 분홍색, 줄무늬, 그리고 점박이인 분꽃이 눌려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텅 비었다. 병은 나을 수 없을 것이다.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고생을 한다. 민우의 일기를 읽던 수연은 불쑥 나타난 민우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빨리 가버려! 남의 것을 함부로 만지는 게 뭔지 알아? 놀란 수연이는 인동집을 나와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수연은 민우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사과를 건넸습니다. 내가 분꽃을 책갈피에 넣었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민우의 말에 수연은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시간 운동장에 모여 농구를 하던 중 수연이가 힘껏 던진 공에 민우가 맞았습니다. 민우는 급히 사택으로 옮겨졌고 수연이는 운동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겨우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망친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 수연이는 지독한 몸살로 며칠 동안 학교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집에 찾아온 선생님은 수연이에게 작은 꾸러미를 전해주며 민우가 이곳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수연의 얼굴은 곧 울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야. 수연이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민우가 편지를 써놓고 갔단다.
민우는 수술만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어. 수연이는 천천히 꾸러미를 열었습니다. 비밀의 화원과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너 가져라. 너 꽃밭 좋아하잖아. 난 책이 별로야. 농구가 좋지. 아픈 거 다 나으면 꼭 농구할 거야. 키도 크고. 내일 수술한대. 내 가슴을 또 누가 열어본다는 거지. 괜찮을 거야. 난 겁쟁이가 아니니까. 또 이게 황 작가님 개인의 경험, 어렸을 때의 추억, 기억 이렇게 저희가 상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느낌상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저도 시골 출신이죠. 7살 때까지는 뭐 홍성에서 살았지만 거의 기억이 없고 경기도 평택에서 어린 시절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땅이 하나도 없는데 문 밖에만 나가면 다 땅이 있었어요. 논밭이고 개천이고. 그렇지. 근데 그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제가 그 느낌을 좋아했더라고요. 아침에 여름이라도 이슬 맺힌 풀은 좀 맞아요. 살풋살풋 차갑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종아리에 젖는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 느꼈던 그 느낌을 제가 좋아했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살려서 넣었고 어느 집에 인동꽃이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 집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울타리도 없었고 꽃밭도 맞아요. 없었고 인동꽃이 남의 집에 있었는데 그게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것에 대한 부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럼 이 작품에서 시골 마을이 배경인 이유가 작가님의 그 어린 시절의 경험과 또 맞닿아 있는 거군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농민신문사 네. 주체였기 때문에 농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전략적이었군요. 둘 다가 있으세요. 아주 순수함도 있고 또 고도의 전략도 그러게요. 함께 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책에 보니까 참 수연이가 가꾼 꽃밭을 망가뜨린 민운의 가족에 대해서 좀 억하심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풀어나가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연아, 인동집에 다녀와라. 어머니가 빨간 토마토를 소쿠리에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수연이는 낯을 찡그렸습니다. 낮에 좋지 않았던 기분이 되살아났습니다. 좋은 얼굴로 토마토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는 수 없이 수연이는 인동집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이것 좀 드시래요. 수연이는 얼른 소쿠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나, 이 귀한 것을 고맙다고 전하렴. 토마토를 귀하다고 하는 아주머니의 밝은 얼굴이 보기 좋았습니다. 걱정할 만큼 고약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런 하나의 그 국면 전환을 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참. 저는 이창현 북마스터의 낭독을 들으면서 아, 정말 옛 느낌 그대로 낭독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오는 성우 목소리였어. 아니 목소리뿐만 아니라 좋았어요. 보통 요즘에는 토마토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도마도. 도마도가 이거 아 정말 이 레트로의 감성이 느껴진다. 네, 구수했습니다. 속일 수 없는 연대의 차이입니다. 아니, 좋았어요, 진짜로. 근데 이 작품 속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집이 인동집이잖아요. 근데 인동꽃이 심어져 있는 이 집에 제가 만약에 수연이라면 저는 인동꽃 말고 뭐 해바라기, 장미 이런 걸 심었을 것 같아요. 좀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식물을 심지 않았을까 싶은데 두 분이 수연이었다면 그 마당에 뭘 심었을까요? 글쎄, 아니, 옛날에 엄마가 이제 조그맣게 가꾸었던 이렇게 봉당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봉당에 가면은 뭐 다른 꽃이 없었어요. 채송화 있었고, 봉숭아 있었고, 분꽃 있었고, 달맞이꽃 있었고, 그런 정도가 늘 길러져서 네, 뭐 맞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 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평론은 어때요? 제가 많이 타락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요? 꽃밭에 꽃을 심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먹을 걸. 무실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황작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 같은 고구마. 실용. 실용적으로 거기 집 봉당 앞에는 텃밭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심고요. 네. 이 봉당은 또 아까 꽃밭에는? 유상상승 얘기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예, 느꼈어요. 그러게요. 네. 하지만 오늘 끝나실 때는 동심을 다시 되찾아가실 수 있을 그러니까요. 거라 네. 예, 확신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수연이랑 민우랑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바로 꽃이었잖아요. 저도 한 구절 좀 읽어보고 싶은데 이 부분이 참 뭐랄까 웃음이 지어지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여기는 도마도 없죠? 네, 도마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입니다. 꽃밭을 왜 남의 집에 갖고 왔니? 그럼 매일 볼 수 없잖아. 삼촌이 시켜서 했어. 꽃밭을 잘 가꾸면 상을 준댔거든. 잘 가꿨잖아. 그래서 무슨 상을 받았어? 아직 아무것도 못 받았어. 오늘 삼촌이 올 거야. 뭘 갖고 싶은데? 예쁜 옷이랑 머리띠. 그리고 동화책? 나라면 그런 거 안 갖는다. 더 좋은 게 있어? 수연이가 궁금해하자 민우는 다시 살짝 웃었습니다. 나라면 꽃밭을 가질 거야. 수연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민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또 몸이 아파서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밖에 바라만 봐야 하는 민우 이런 것들 살펴보면 가슴이 아팠는데요. 작가님은 작품 속에서 특별하게 좀 마음이 가는 네. 또 좀 마음이 아픈 이런 데가 어떤 데였나요? 민우 같은 아이를 제가 잘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내내 그 폐병 환자였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많았어요. 네, 그 맞습니다. 폐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는 아이들 속에 끼기보다는 놀지 못하고 노는 애들을 보는 그런 아이일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박탈감이 너무 심한 상태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단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중심에 항상 어떤 애들이 있죠. 그 중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서 네.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알게 짐작을 되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품의 주인공들은 그런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누군가와 화해를 아니면 손을 잡아주는 이런 거를 꿈꾸는 그런 엔딩을 좀 해요. 그래서 민우와 또 수연이의 관계가 그 인동초 꽃밭을 중심으로 좀 화해도 이루어지고요.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서사가 전개되는 것인데 인동집 꽃밭이 몸이 아픈 민우에게는 그렇게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어떤 삶의 아름다움, 그렇죠. 그 화원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작품 속에서 그 민우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오고 그냥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되는데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삼촌이 살짝 떠났었죠. 네. 도시로. 근데 사랑하는 여자를 사실은 잡으러 갔던 거고. 그러니까 뭐 그 집도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 것이고 전 민우는 얘기가 더 되려면 안 돌아와야 나머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민우가 다 낳고 나서 돌아오는 건 사실은 뻔한 결말이라서 얘는 안 돌아오는 게 이야기 작전상. 거 봐요. 뻔한 결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래요?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저는 나와서 돌아오려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겼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그럼요.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마음에 싣는 꽃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좀 깨끗해지고 그렇죠. 맑아지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기분이 막 드는데 참 이런 게 동화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이 날이 또 추워질수록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동화의 나라가 있다고 해서요.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날 못된 악마가 거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흉측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죠.
악마는 천사들을 놀려줄 생각에 거울을 들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하늘과 가까워지자 거울은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마의 거울 조각으로 차갑게 변해버린 소년과 그런 소년을 찾아 떠나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저희 조모형박물관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요. 저 이번에는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을 기반으로 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9가지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요. 각 공간마다 숨어있는 은유와 서사를 아이들이 최대한 재미있는 방식으로 찾을 수 있게끔 전시를 꾸며 놓았습니다. 약간 옛날 느낌 나.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해놨어. 아,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응. 사진 찍으면 다 예쁘게 나. 악마의 매력은 뭘까요? 상상하게 되는 거. 악마의 거울 조각으로 차갑게 변한 카인은 더 이상 주변의 소중한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결국 카인은 친구 게르다를 두고 눈의 여왕 곁으로 떠나버립니다. 친구를 향한 용기와 희생, 그리고 사랑으로 얼음성에 갇힌 카이를 만난 게르다. 하지만 카이는 이미 차갑게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눈의 여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었을 때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어른을 위한 동화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입체적이고 수많은 은유와 그런 굉장히 멋진 서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함께 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구성해봤습니다. 좀 이제 감동이나 이런 건 어렸을 때에 비해서 많이 좀 퇴색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감성을 한 번 더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게르다의 진심 어린 따뜻한 눈물로 녹아버린 악마의 거울 조각. 소녀는 결국 소녀의 진실한 사랑, 용기와 희생으로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황선미 작가님을 정말 대표하는 왜 이 그렇죠. 작품 얘기 안 해? 네, 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작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볼 텐데요. 이 작품에서 모델이 아버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작품은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사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독후감 대회가 있었고 네. 또 리뷰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럴 때는 대부분이 모성과 어머니의 희생과 이런 데 초점이 맞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여성 캐릭터가 이렇게 설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로 가는 게 당연한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설정일 뿐이지
그렇게 집중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 자체를 우스꽝스럽게 소재를 좀 잡기는 했지만 매우 진지하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도록 좀 고민을 했고 그림을 좀 희화적으로 그려줘서 이 무게를 좀 덜어냈다는 생각을 해서 화가분한테 감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재를 이 동물을 등장시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동문학의 특성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현실적인 그런 동물만 갖고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맥락을 이을 모델 하나가 필요해요. 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모델을 그려나갈까?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모델을 움직일까? 이런 그 작동 원리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좀 미련하다 싶고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책임감 이런 것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걸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일 가까이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가 이제 말기암 선고 받아서 다 돌아가실 거라고 우리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설정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모델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엔딩을 미리 준비를 하고 썼죠. 그래서 나름 대답은 하나 필요했어요. 죽는 게 뭘까?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됐고 죽음의 가치가 있다면 그건 뭘까? 이 생각도 미리 좀 했어야 됐고 그리고 사람하고 결국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저런 군상들 쭉 늘어놓고 얘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면 비주얼도 떨어지고 뭐 그렇게 주인공감으로 써먹지 않았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버지만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주인공은 아니셨어요. 눈에 띄는 분도 아니었고 인생을 성공한 분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주인공으로 만들려면 뭐가 은유적으로 답이 있어야 됐을까?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언젠간 다 죽는다는 정의 하나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스타가 될 수는 없지만 자기 인생 안에서는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준비하고 썼어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동화에 나오는 게 그렇죠. 예, 쉽지 않죠.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을 제목만 듣고 아 이걸 읽어봐야지라고 했다가 동심 파괴됐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때의 동심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예, 나쁜 의미로 얘기하신 게 그렇죠. 아니라 정말 맞아요. 삶의 진실을 거기에 담고 있다라는 얘기로 예,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작가님이 함부르크 대학에서 강연하실 때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을 미리 보여주고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 죽음 장면은 편집해서 안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함부르크 대학은 아니었고 함부르크 대학의 행사가 시내에서 있었는데 어떤 극장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고 아이들도 데리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동화라고 하니까 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니까 엄청 재밌을 줄 알고. 아이들도 데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큰 극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극장은 안 들어갔고 바깥에서 인터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하나 막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막 데리고 나왔어요. 막 울면서 제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왜 저러나 그랬는데 그 엄마가 이제 얘가 자꾸 우니까 붙잡고 안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얘는 울면서도 봐야 된다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충격받을까 봐 엄마는 안 들여보내려고 하고 얘는 무섭지만 보려고 하고 사실은 그게 아이들을 눈을 가린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잘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 순간이 있었고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낭송을 위해서 이제 거기는 그 배우를 섭외를 해줘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제 낭송을 할 때 같이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저 마지막 장면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느냐고.
그래서 몰랐거든요. 그걸 왜 없앴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그 부분을 잘라냈다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많은 얘기들을 에피소드를 다 보여준 건데 그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결론이 없지 않느냐.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문화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독일이 그런 작가의 어떤 심오한 철학을 반영을 못했네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데 죽음 얘기를 아이들이 잘 못 받아들이잖아요. 뭐 하늘나라 그런 이런 배려. 개념들 혹시 그런 배려였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작가님이 특별하게 잎사귀의 죽음을 그렇게 작품 속에다 넣은 이유를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 생각도 드는데. 동화잖아요. 동화니까. 흔히 생각하는 되게 네. 재밌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폈는데 묵직해지는 뭔가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도 느끼는 바는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싶기도 작품을 하고요. 쓸 때 도감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리의 생태에 대해서 거의 한 권을 다 봤고 닭의 생태에 대해서 한 권을 다 봤고 논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저수지라는 공간이 어떻게 사계절이 변해가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거의 도감 안에서 이 주기를 다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론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언젠간 다 죽는다. 그걸 어떤 가치로 표현할까 그런 거였는데 그게 확고했던 것이 사실 이 작품을 쓰는 동안에 아버지가 이제 와병 중이셨고 작품을 끝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책이 나오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쓰는 와중이었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유언 아닌 유언을 하셨는데 내가 죽거든 큰 솥 좀 빌려다 밥 좀 많이 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라도 밥 한 숟가락 먹고 가게 해줘라. 그 얘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은 누군가 죽는다면 그 가치는 밥 한 숟가락만 돼도 좋겠다. 그런 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보통 우리는 죽음은 나쁜 거고 삶은 그렇죠. 좋은 것이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이분법적 사고를 맞아요. 하지만 실은 이 동양적 세계관 안에서는 그건 다 하나의 순환의 그렇죠. 일부인 거잖아요. 죽음이 다른 생을 살리는 것으로 또 이어지고 그것이 마당을 나온 암탉에도 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서양적 세계관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죠. 예.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네. 다가오는데 네. 저는 또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황선미 작가님에게 어떤 운명 같은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또 운명 같은 소재가 찾아올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늘 작가님 작품을 기다리는 팬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기다리는 분들에게 또 한 말씀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엄청 많아요. 정말 다행이죠. 근데 저는 언제 쓰든 재밌는 얘기를 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있으면 재밌어. 믿을만해. 이런 이야기꾼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나이가 주는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감이 이렇게 새롭게 그런 때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는데 저는 독자와 작가로 자리가 간혹 생겨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얘기하는 독자를 좀 지속적인 독자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요.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늘 얘기를 나누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독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하나. 저요. 네. 160만 부 파셨고 이제는 또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까운 독자도 얻고 싶어 하시다고 보니까 전략적이기도 하시고 욕심도 많이 들어요. 그런가요? 네. 오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적이고도 또 섬세한 묘사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 들으신 것처럼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황선미 작가님 직접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어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사실 이 프로 보면서 나도 저기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이것 자체가 저한테는 또 하나의 행운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카메라 많아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황선미 작가님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네. 생각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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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독서 모임을 소개하는 리더들의 북적북적과 명사들의 추천책 릴레이북이 이어집니다. 지금 뭐 하세요? 아, 저희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림이요? 네. 어떤 곳인데요? 아, 여기는 그림책 독서 모임 당신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당신의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I feel that chill upon the air. There's smiling faces everywhere. It's such a wondrous affair. Show me the magic. I'll keep you warm this winter night. You bring a tree, I'll bring a light. 어른들은 문자 언어를 많이 본 사람들이라 그림책 안에 그림 언어를 잘 못 보더라고요. 근데 아이랑 함께 읽다 보면 글자도 모르는 이 아이, 나보다 세상도 조금밖에 살지 않은 이 아이와 얘기가 통했어요. 그림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쁨을 엄마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나도 오늘부터 치마 입을 거야. 어느 날 구두가게 아들이 말했어요. 이 옷이 어때서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아줌마가 거울 속으로 사실 애들한테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 그런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는데 그걸 얻기보다는 뭔가 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책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또 제 얘기를 풀어냄으로써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오게 돼요. 어떤 마법의 힘처럼. 마지막에 이제 그 축제 때 치마를 다시 갈아입으러 가잖아요. 입방집 주인이. 네네네. 그게 굉장히 자기로서는 큰 어떤 용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다시 갈아입고 오는 그런 부분에서. 그림 안에서 이렇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모습이, 생각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아 나는 이런데 우리 아이는 어떨까라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림책으로. 새해의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한 달 동안 실천해 보려고 그런 컨셉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고 직접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써보면서 내가 그때 그 에너지를 이렇게 1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전 저의 1년을 담을 캘린더를 작업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색깔을 이용해가지고 느낌 가는 대로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 이제 끝 그리고 다시 시작. 매일매일 같은 반복을 하고 싶어서 그 메시지를 주려고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자기를 5글자로 표현해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좀 나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지주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 씨, 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죠? 주현 씨께 좋은 책을 많은 분들께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 추천해 주실 거죠? 그리고 조만간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전히 훈훈하시네요, 선생님. 남준 선생님, 제가 올 초에 제가 워낙 그 뻣뻣한 몸이라 이 몸치인 저를 정말 릴렉스된 몸 세계로 이제 이끌어주신 선생님인데, 제가 선생님께 무용과 춤을 배우러 또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았었어요. 영화, 연극, 뭐 책, 뭐 문화, 예술 다. 그런데 배우라는 세계에 오게 되면서 오히려 더 그 호기심이 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좀 한정적으로 국한되더라고요. 배우가 아닌 작가로서 많은 분들과 교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올 초에 하게 됐거든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저는 독자님들에게 맡겼어요. 빈 줄 위에는 어떤 거를 쓰셔도 가능하게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독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걸 채워주셨으면 하는 거라서 미완성의 제목으로 사실 남겼거든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빛이 곧 나오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이분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 표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표지 안에 한 문장이 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기도 한 것 같아서 좀 이제 표지에 나온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때 마음을 정했다.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살금살금 걷는다면 좋은 운명도 깨우지 못할 것 아닌가. 나쁜 운명, 좋은 운명, 모조리 다 깨어가며 저벅저벅 당당하게 큰 걸음으로 살 것이라고. 좋은 운명이 있으면 또 나쁜 운명이 오고, 나쁜 운명이 오히려 또 좋은 운명으로 전화해보게 되기도 하고, 그게 삶이라고, 그래서 의연하게 살아갈 거라고 그걸 투병생을 마지막에 적으신 글이거든요. 그 마지막 암 치료할 때도 나는 희망을 품고 새 봄을 기다릴 거다라고 마지막을 정리하셨는데요. 그 육체는 돌아가셨지만 그 정신만은 지금까지 온 세대를 아우르면서 저희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모든 사람들에게 좀 울림이 있는
그 메시지가 아닐까. 박지성? 캡틴 박지성. 그 다음에 이러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축구. 네, 박문상 해설위원이신데요. 워낙 축구 사랑하시고 축구 해설가로서 명망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스포츠에만 국한돼서 막 이렇게 아드레날린 뿜뿜 이런 분이실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뵈니까 굉장히 지적이세요. 그리고 책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책을 하나 내신 적도 있어요, 예전에. 그 정도로 책을 가까이 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항상 책을 통해 충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빠 진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띄우게 해서 너무 쑥스러운데요. 우리 많은 축구 팬분들에게 또 오빠의 지적인 해박한 지식이 담긴 좋은 해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릴레이북 시청자 여러분께도 오빠가 항상 감명을 받고 영감을 받은 좋은 책 추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